제가 과학 숙제로 이제 노트에다가 정리를 마쳤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도 제가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이제 찍어 보았습니다. 네. 우선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일단은 유전자, 유전자, 유전, 유전자의 정의와 다른 유전 용어들의 그런 정의까지 알아보는 것, 그 다음에 유전자의 발현, 세 번째로는 생명 중심 원리, 네, 마지막으로 전사와 전사와 번역,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의 그 정의를 항상 헷갈리는 이유는 유전자, DNA, 유전 정보, 유전 물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정의가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도대체 뭐고, 부위로 따졌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고, DNA는 도대체 뭐고,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우리 몸속 안에 존재하는 그 염색사 또는 염색체, 그것들이 모인, 그러니까 유전자들의 그런 모임이 바로 이제 염색체와 염색사인데요. 염색체와 염색사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 세포 안 속에 있는 핵 속에 존재합니다. 핵 속 안에 존재하는 염색사는 이제 유전자들의 모임, 평소에는 이렇게 실 모양의 염색사의 형태로 있는데, 이것들이 세포 분열, 감수 분열 또는 저기 체세포 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이동이 좀 더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준비 시 염색체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응축된다고 하죠. 염색체의 형태로 변하게 되면 이런 식의 실 형태로 있던 요 염색사들은 이런 염색체로 변하게 되고, 그중 여기 이쪽 부분을 하나의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DNA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그 유전자, DNA, 유전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자면, 염색체에 있는 어떠한 한 부위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확대할 경우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이중 나선 구조의 형태의 물질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네, 이게 우리가 아는 그 DNA죠. DNA. DNA. DNA 안에는 이제 요게 이제 그거잖아요. 저기 기억이 안 나네 또. 갑자기 또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인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맨 끝에 있는 염기들이 지금 삼보적 결합으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인데, 이 중에서 DNA가 어떤 부위고 유전자가 어떤 부위고 나머지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은 또 어떤 것이냐. 일단 DNA 같은 경우 저희가 기억하기 쉽게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릇이란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중 나선 구조의 띠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그릇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염기들이 상보적 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DNA는 여기 안에 그릇,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유전 물질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이 띠가 이 안에 있는 유전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유전 정보들을 유전 정보가 가진 유전 물질들을 안에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그릇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자가 어디인지, 이게 가장 주된 그 메인인데요.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경우 조금 이제 정의의 키워드가 필요한데, 바로 그게 특정 부분입니다. 특정 부분. DNA로 싸진 여러 이런 유전 물질들 중에서 어떠한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유전자이고, 그 유전자 안에는 당연히 유전 정보가 들어있겠죠.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 DNA고, 이 전체를 우리가 DNA라고 하기 때문에 그중 일부가 되는 유전자에는 당연히 유전 정보가 있을 것이고, 유전 정보가 없는 부위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유전 정보가 없는 부위가 있는 이유는 유전 정보끼리의 유전자들끼리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잠깐 이렇게 띄워놓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쪽에서 다시 오면 유전자 특정 부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고, DNA는 그릇, DNA의 특정 부분이라고 해야겠죠. 유전 정보는 뭐 유전자가 포함하고 있는 것 또는 DNA 안에 있는 것, 유전 물질들이 포함하고 있는 것. 유전 물질은 무엇이냐? DNA를 유전 물질이라 해도 되고, 유전자를 유전 물질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에 작용과 모든 관련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유전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기억하여 가지고 이제 유전자와 DNA 이런 개념을 이제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제가 설명할 것은 이제 유전자의 발현입니다. 유전자의 발현. 유전자가 발현한다? 굉장히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유전자가 발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현실화. 현실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기능적으로 또는 형태적으로 현실화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기능적으로 이제 내재되어 있던 유전자가 형질로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재되어 있던 유전자가 형질로서 발현한다. 이것까지도 이제 굉장히 약간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능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제 팔이 굽는 것, 또는 제 피부색이 조금 까무잡잡한 것, 이런 것 모두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전자 안에는 유전자 안에는 여러 유전 정보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포되어 있던 유전 정보 중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거는 팔이 굽는 기능이 있다, 또는 피부색이 조금 어두운 톤이다, 이런 유전 정보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 그런 유전 정보들이 발현된다는 것이 제가 육안상으로 볼 때 내가 진짜 팔이 굽고 내가 피부색이 조금 어둡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저기서 보면 이제 기능적이고, 이쪽에서 보면 약간 형태적,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거를 좀 더 용어로 사용해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기능적, 형태적으로 현실화되는 것, 따라서 우리 몸속의 어떠한 특징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형질로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형질로서 표현이 된다는 것이, 형질로서 표현이 되긴 하는데, 그것이 과연 누가 하는 것일까? 우리 몸에 특정한 어떤 기능을 하는 부위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유전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형질을 표현하는 데 담당을 하는 것인가? 그것까지 이제 예시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곱슬머리와
이제 생머리로 예를 들 수 있는데, 곱슬머리와 생머리는 일단은 둘이 우열의 관계이자, 곱슬머리가 이제 우성이고 생머리가 열성입니다. 둘은 이러한 대립 유전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유전 정보가 이제 이렇게 발현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생머리 유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육안상으로 보기에 형질이 생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생머리 형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DNA라고 하지 말고, 유전자는 생머리를 만드는 어떠한 특정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첫 번째가 이런 예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홍채의 색깔입니다. 홍채의 색깔은 뭐 파란색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고, 뭐 검정색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건데, 얘에 비해서 지금 밝기가 좀 낮잖아요, 파란색이. 이거는 사실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그 멜라닌 색소의 침착 농도에 대해서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멜라닌 색소라 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색깔을 맡고 있는 그런 색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멜라닌 색소의 침착이 많이 되게 되면 저같이 홍채 색깔이 검정색이 되는 거고, 이게 적게 침착되면 저기 서양인들 같이 뭐 파란색 또는 초록색 이런 식의 홍채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홍채색이 지금 검은색이죠. 검은색 홍채색이라는 경우엔 제가 멜라닌 색소에 침착이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제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잖아요. 이 형질을 발현하기 위해서 우리 유전자는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많이 되게 하는 효소를 형성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몸에다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유전자의 발현의 특징에는, 유전자는 어떤 형질을 발현하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여는 하지만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 형질을 본인이 만들어 나가지 않아요.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그냥 안에 있던 유전 정보를 토대로 그것을 몸속에다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유전자가 직접 나서서 뭐 형질을 이렇게 만들고 뭔가를 형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를 형성하고 이렇게 만들고 직접 행동에 옮기는 이 주체는 요 유전자가 이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바로 그 특정 단백질에 의해서 요 행동들이 지금 이렇게 행위가 됩니다. 그 단백질 중에서는 효소가 주로 이제 주가 되는데요. 효소. 사실 단백질에는 이제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는 거 말고도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죠. 효소가 되기도 하고, 우리 몸에 항체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는 호르몬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중 요거는 제끼고 이제 효소에서 알아볼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홍채 색깔의 예를 들었을 때, 멜라닌 색소, 저같이 홍채 색깔이 진한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는 멜라닌 색소에 침착이 많이 되는 효소를 만들어라 라고 했잖아요. 효소를 만들기 위해 이 멜라닌 색소가 많이 침착되는 효소를 만들어라고 하는 정보는 유전자가 저장을 하고 전달을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더 많게 만드는 그 주체가 바로 이 효소, 즉 특정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의 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설명할 드릴 개념은 생명중심 원리라는 건데요. 생명중심 원리. 생명중심 원리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각각 정해진 역할이 있고, 그 정해진 역할을 따라서 특정 기능을 위해서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예일 수도 있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배의 피부에는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어떠한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이 피부암을 가진 유전자가 내 뱃속에 배 피부 쪽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내 피부암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제 배의 일부를 조금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피부암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런 암과 같은 질병 같은 경우에는 또는 다른 형질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서도 질병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피부암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생명 중심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제 배에 있는 피부의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내가 사실 배에 피부가 역할이 따로 없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털이 난다던가 아니면은 뭐 배꼽이 있고 뭐 피부를 유지한다거나 약간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궁금점은 내 배에 있는 이 세포든 내 머리에 있는 세포든 또는 내 팔에 있는 세포든 얘네들의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 물질들은 전부 나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배에 있는 요 유전 정보 요거를 확대해 갖고 봤더니 나의 머리카락 정보, 나의 피부색 정보, 나의 홍채색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내가 배를 잘라서 이거를 지금 피부암을 예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위에 있던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던 팔에 있던 세포에 있던 어떠한 유전 정보 중에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유전 정보가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죠. 내 배에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발현되지 않았던 피부암 유전자가 갑자기 발현해서 내 팔에도 갑자기 피부암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면 생명 중심 원리 때문에 그런 거고요. 생명 중심 원리의 키워드가 방향성이랬듯이 내 배에 있는 그 세포들에 있는 유전 정보들이 하는 역할은 배에 뭐 피부를 유지하고 배털이 나게 하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던 유전 정보 안에 있는 유전자들 중에 그 기능, 유전자 안에 있는 유전 정보들에서 발현되지 않는 유전 정보는 머리카락 정보나 팔 정보 이런 것 등 배에서 하는 역할에 그 제외한 모든 역할이 지금 발현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배를 자름으로써 더 이상 지금 배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는 배에서 피부암 역할을 수행하는 유전자가 더 이상 이제 발현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 부위에서도 발현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 중심 원리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설명했으면 이제 네 번째로 설명한 이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잘 가능합니다. 전사와 번역. 사실 이 내신 준비 과정이나 또는 그냥 생명과학, 수능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전사와 번역을 그냥 키워드로 외우고 암기해도 성적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의 발현 또는 생명 중심 원리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이해하고 이런 개념들이 이해하고 전사 번역 과정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전사 번역 과정이 이해가 됩니다. 전사 번역이 유전자의 발현 그리고 생명 중심 원리에 되게 대표적 예가 되던 사례들인데요. 우선 전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는 일단 우리 몸속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세포의 핵 속 안에 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 DNA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 DNA에 있는 이 유전 정보를 몸속에 전달하여서 내가 특정 기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DNA의 일부가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벌어진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DNA, RNA 중에 전달 역할을 수행하는 이 RNA로 복제가 되게 됩니다. DNA는 저장 역할을 하게 되고 RNA는 지금 전달 역할을 하는 유전 물질이죠. 그런 식으로 복제된 RNA가 이제 유전 정보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인
리보솜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RNA와 리보솜이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DNA의 일부가 벌어지고 RNA가 복제되는 이 과정을 갖다가 저희가 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RNA가 리보솜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머리카락을 만드는 단백질을 합성하고 싶어. 그래서 리보솜에게 그 단백질에 관한 유전 정보를, 이 단백질은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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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야 되고 뭐랑 뭐랑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뭐뭐를 수행해야 돼 라고 리보솜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리보솜은 알았다, 그러면 이거를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요 RNA에 특정 아미노산들을 계속해서 결합하게 됩니다. 뭐 얘는 별 들어가고, 여기는 이런 기능 해야 되니까 동그라미랑, 얘는 요런 지금 역할의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 네모나 세모 이렇게 들어가겠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게 되면 얘네들이 결국 입체 구조를 가진 폴리펩타이드, 즉 단백질, 특정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요 리보솜이 얘네들을 해석하는 이 과정이 바로 번역이라는 과정입니다. 전사와 번역, 이 두 가지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전사와 번역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전사와 번역의 장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이 과정을 약간 이 단축해서 이제 약간 요약해서 적어보자면, DNA에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RNA를 복제하게 되고, 그 RNA는 리보솜에 붙어서 단백질을 결론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DNA에서 RNA를 복사하는 이 과정을 갖다가 저희는 전사라고 하고, 그 전사 같은 경우에는 핵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서. 그리고 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번역이 일어나게 되죠. 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 밖에서 일어나는데, 이를 다른 말로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세포질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은, 이제 세포 안에서 핵을 제외한 모든 요 영역들이 세포질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전사와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전자의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워야 하는 전사 번역에 대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봤고, 이제 자세한 키워드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외워야 될 그런 키워드들은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